4월 10일 치러질 제22대 총선에서 각 정당이 차지할 예상 의석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각 정당이 확보할 수 있는 예상 의석수, 그리고 그 이유는 앞으로 업로드될 매거진 동화 이 채널을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내 제1당은 국민의힘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54개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이 차지할 예상 의석수는 최소 132석에서 최대 150석입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자매정당 국민의 미래가 비례대표로 확보할 수 있는 예상 의석수는 최소 19석에서 최대 20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예상 의석을 합한 범여권의 예상 의석수는 최소 151석에서 최대 170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내 제2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54개 지역구에서 차지할 예상 의석수는 최소 102석에서 최대 120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민주당의 자매정당인 민주시민연합이 비례대표에서 최소 12석에서 최대 14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한 민주당 예상 의석수는 최소 114석에서 최대 134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거진 동화는 22대 총선을 약 60여일 앞둔 지난 2월 7일 총선 대예측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저희가 말씀드린 국민의힘 예상 의석이 최소 133석, 최대 149석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국민의힘은 공천 이후에 조금 더 예상 의석이 늘어났다. 이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당시 최소 104석에서 최대 133석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공천을 마무리한 시점에서 살펴보니 민주당의 예상 의석이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 전망은요. 총선을 한 달 앞둔 현 시점까지 실시된 정당 지지율 조사를 바탕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예상을 해봤고요. 지역구의 경우에는 2016년 20대 총선, 2020년 21대 총선, 그리고 3구 대선과 6.1 지방선거에서 각 선거구에서 드러난 이 표심을 바탕으로 이 선거 전문가들께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위성정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이 상당히 많은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제3정당의 경우에도 상당한 의석 확보가 가능하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3월 초에 창당한 조국혁신당의 경우에는 이 선거 전문가 두 분께서 모두 예상 의석이 8석 정도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개혁신당의 경우에는 최소 3석, 많게는 4석, 새로운 미래의 경우에는 최소 1석, 최대 2석까지 비례대표 의석 확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녹색정의당의 경우에는 1석도 차지하기 어렵다라는 전망해 주신 전문가가 계시고요. 1석 정도 가능하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22대 총선 예상 전망에는 지난 2월 7일과 마찬가지로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그리고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 두 분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두 분은 이 선거와 이 데이터 전문가이고 특히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표심을 분석하는 이 전문가들이십니다. 두 분이 총선 2달 전 그리고 총선 1달 전에 전망해 주신 표심이 실제 4월 10일 이 총선 결과와 얼마나 근접할지 저희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당이 지금 유불리가 어떻게 되는지 예상 의석이 어떻게 되는지 전망을 해드리고는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과거 드러난 표심과 현재까지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에 근거했다라는 점을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2대 총선 결과 많이들 궁금하시죠? 이 전문가들을 모시고 예상 의석수를 지금 전망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 총선 60여일을 앞두고 예상을 했을 때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유리하다 이런 전망이 많았습니다. 한 달 동안 어떻게 표심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걸 저희가 한번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두 분이 설 전에
총선 결과를 이렇게 예상을 해주신 덕에 매거진 동화가 상당히 활성화가 좀 됐습니다. 그 조회수가 좀 나왔습니까? 뭐 조회수도 많이 나왔고요. 또 일부 이제 이런 그 저희 예상 지표가 다른 언론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집니다. 과거에는 그냥 뭐 여론조사만 놓고 뭐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저희가 시도한 것처럼 과거 총선에 나타난 표심 그리고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처럼 실제 전국 단위 선거에서 각 지역의 유권자들이 어떤 투표를 하셨는지 이걸 바탕으로 이제 분석을 하니까 조금 더 뭐 객관적이고 근거가 있어 보인다. 이제 이런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자, 이제 총선 한 달 앞둔 현 시점에서 봤을 때 22대 총선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 좀 전국 판세를 좀 조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뭐 지난번에는 민주당이 좀 다소 우세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네. 공천 과정을 거치면서 판세가 굉장히 크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민주당의 경우는 공천 과정에서 가장 주의했어야 될 것이 이제 이재명 사당화 프레임이었는데 공천을 거치면서 이게 굉장히 강화됐어요. 그래서 야당 심판론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면서 정당 지지율이 큰 폭으로 움직였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구도에도 좀 영향을 미친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판세는 지금 이제 국힘 쪽으로 상당히 기울어가는 판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지난번 예측보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한 13석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좀 전망을 했는데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뭐 정당 지지율이 거의 오차 범위 밖으로 막 벌어지는 양상들이 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뭐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서울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많이 밀리는 결과들이 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서울 지역의 격전지, 특히 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격전지에서 국민의힘이 좀 기선을 잡지 않았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뭐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공천을 잘한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좀 조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국민의힘 공천을 봐도 뭐 무슨 지금 우리 시대를 그 움직이고 있는 대전환기의 어떤 부응하는 그런 인재 영입이나 인물들 공천은 거의 없었거든요. 현역들이 거의 대거 다시 공천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 기존에 예측했던 예상과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그 친윤 공천을 할 거다. 친윤 학살 공천이 있을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었고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해도 너무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명행사라는 말이 이번 공천 과정에서 가장 이 공천을 가장 명확하게 규정한 사자성어로 지금 얘기가 돼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중도층이 볼 때는 이거 지금 해도 너무하는 거다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특히 초기에는 이제 구도가 잡히기 전에는 국민의힘이 뺄셈 정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내보내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뺄셈 정치를 했는데 이번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은 심지어 친문에 대해서도 그 공격을 하는 그러니까 공관위원장이 가령 뭐 윤석열 정부 탄생에 기여한 사람들은 공천에서 배제하겠다 뭐 이런 식의 취지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전형적인 뺄셈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는 오히려 더 셈 정치를 해야 되는데 뺄셈 정치를 하면서 친명 이주의 공천 흐름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되게 안 좋게 보이지 않았나. 그래서 전체적인 판세가 사실은 공천이라는 건 이렇게 쌤쌤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각 당별로 뭐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민주당 쪽에 안 좋은 여론이 형성됐다. 그래서 판세 전체가 좀 국민의힘 쪽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봅니다. 유승찬 대표께서는요, 지난 2월, 그러니까 총선을 2달여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당시에는 그 지역구 선거가 253개였습니다. 253개 중에 민주당이 133곳, 국민의힘이 118곳, 그리고 제3세력이 2곳 정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민주당 우세를 예측을 해주셨었는데요. 민주당 공천이 끝나고 나서 또 현 시점에 살펴보니 254개 중에 민주당은 120곳, 오히려 국민의힘이 132곳으로 국민의힘이 지역구에서 조금 승기를 잡은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 제3지대는 여전히 2곳 정도 제3지대가 당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고요.
유승찬 대표님은 이렇게 이제 민주당 우위에서 국민의힘 우위로 좀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이 엄경영 소장께서는 60여일 앞둔 시점에 민주당은 104곳, 국민의힘이 149곳, 이게 과반에 가까운 큰 승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좀 비슷합니다. 민주당은 102곳으로 2곳 정도 줄었고, 국민의힘은 150곳으로 1곳 정도 좀 늘었습니다. 큰 흐름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뭐 그렇게 보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유권자 지형에 대한 변화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그리고 4050은 민주당, 2030은 남녀로 나뉘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이런 유권자 지형이 전혀 변화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여소야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영어로 외국에서 표현하면 디바이디드 거버먼트, 그러니까 한 이원 권력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이게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한테도 정권 심판론이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책임이 있는 거죠. 국회를 장악하고 있고 정의당이나 기타 무소속, 친야 무소속까지 합치면 180석을 넘는 법률안의 본회의 단독 부의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때문에 민주당이 정권 심판론을 외치긴 하지만 그것이 일방적으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한테 불리하게 돌아가진 않는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권 심판론에서는 양날의 칼이고 거기서 승부가 안 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늘 투표자 비중하고 유권자 비중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게 이제 보는데, 오늘 또 보면 이제 여러 격전지 여론조사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보면 오차범위 아니거든요. 그래서 60대 이상 유권자가 지난 지방선거 기준으로 30.3%인데 투표자 비중은 40.3%, 10%포인트 정도 높았다는 거죠. 그리고 4050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고, 그 다음에 2030은 거의 10%포인트 정도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유권자 비중이 한 31.5 이렇게 되는데 투표자 비중은 한 10%포인트 낮아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민주당이 앞서려면, 뭐 개별 선거구든 전국단위든 앞서려면 오차 범위를 전 이렇게 벗어나야 된다고 봐요.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안정적으로 민주당이 우세를 점유하고 있어야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만 최근의 양상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주 이번 주 2주 동안에 걸쳐서 새로운 변수가 하나 등장했죠. 민주당 그 지역구 백석도 위태위태하다 그러면서 약간 문학적인 용어를 썼어요. 선거가 끝나면 이재명 대표가 가고 조국 대표가 온다. 그래서 이게 뭐 상당히 많은 언론이 다뤘는데, 저는 이게 조국 변수가 새롭게 등장했다 보거든요. 3월 3일에 창당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냐면, 비례정당에서는 상당히 약진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지층을 그러니까 최대한 끌어모으고 있는데, 이 조국혁신당이 아마도 지역구에서는 그러니까 그 공천을 안 할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보면 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면 정당 지지도에서 조국혁신당이 없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굉장히 치고 나가서 국민의힘을 역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이게 지역구 공천을 안 하지만 사실상 야권의 상승세를 지금 견인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이제 한동훈 대 이재명, 이재명 대 한동훈 이렇게 그 선거 구도가 짜여져 있었는데, 이러면서 국민의힘이 우세를 점유한 거잖아요. 어제 오늘 분위기는 저는 이 한동훈 대 조국, 조국 대 한동훈 이런 새로운 선거 구도 형성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민주당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른바 이제 지민 비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구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주고 비례대표는 이제 조국혁신당. 그러니까 그 지민 비조가 실제 선거 국면에서 작동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지민 비조는 이제 비례 의석을 나눠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핏 보면 민주당한테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비례대표만 놓고 보면 뭐 최소 7, 8석 이렇게 분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지역구에서 이 조국혁신당의 길을 이제 다 민주당이 빨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윈윈할 수 있는 어떤 구조가 형성이 될 수도 있다. 우리 엄 소장님이 이제 민주당 그 희망을 얘기한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윤석열 대 이재명 대결이면 그래도 저는 민주당이 좀 유리하다고 봤고요. 구도 자체가 그렇게 형성되면. 근데 이제 한동훈 효과를 민주당이 되게 과소평가한 거거든요. 이게 디커플링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게 이제 어디서 크게 나타났냐면 그 독일 방문을 취소했을 때 나타났어요. 그럼 한동훈도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는 심리가 작동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정권 견제론이 거기 한동훈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 그 전체적인 구도 자체를 이제 흔들리게 만든 하나의 요인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엄 소장님 말씀처럼 조국 신당은 또 새로운 변수가 됐어요. 사실은 전체적인. 그리고 그 열풍이 생각보다 좀 강합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 전체적으로 세대별 투표율 말씀하신 거 전체로 동의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투표율 변수가 생긴 거예요. 조국 혁신당이 투표율을 끌어올린다면 이건 민주당한테 유리합니다. 지역구에서. 왜냐하면 지역구에 후보를 안 내니까. 그래서 그 변수가 지금 굉장히 이제 선거 막판에 이제 큰 변수로 작동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예측치도 굉장히 프레질합니다. 이거 있잖아요. 한 달 동안. 그리고 저는 여기에 격전지가 44개.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역대 각 당 후보의 득표율을 합산했을 때 5% 이내로 승부가 결정된 격전지가 49곳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44개 정도를 격전지로 지금 분류해 왔어요. 격전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민주당이 최대 157개를 할 수도 있고요. 국민의힘이 최대 170개를 할 수도 있어요. 격전지가 다 쏠리면. 격전지 중에 제가 민주 격전 우세가 19곳이고요. 국힘 격전 우세가 25곳이에요. 이게 이제 이동한다고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석수가. 근데 이제 조국 신당 변수가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여당은 지지율이 조금 오르면 되게 나태하고 오만해져요. 저는 다시 왜 탄핵의 강을 건너야 했는지, 막판에. 그래서 중도층한테, 그러니까 말을 준 거예요. 언어를 준 거거든요. 민주당 공천을 계속 욕하다가, 야, 쟤들은 탄핵 세력을 공천했어.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종석 전 장관 호주 대사 선거 전에 꼭 했어야 되는지, 저는 이거는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시리어스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최상병 사건은 중도층한테도 굉장히 많이 와닿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을 저렇게 잘못 관리하고 뭐 이러면서 이게 조국 신당이 프레임을 건드리는 조국 신당과 뭔가 융합했을 때 선거판이 다시 요동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조국 신당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첨언하고 넘어갈게요. 이 각 정당의 충성도를 보면 조국 혁신당 충성도 가장 높아요. 그래서 방금 유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신당의 비례 투표를 하기 위해서 투표장에 갈 수도 있다. 4050이. 그리고 이제 2030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30대 여성이겠죠. 30대 여성한테 의외로 조국 혁신당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조국 혁신당은 비례대표, 그리고 민주당은 지역구, 이렇게 시너지가 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마디만 더하면 최근에 이제 갤럽에서 왜 주관식으로 차기 지도자 묻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한동훈 24, 이재명 23 이렇게 나왔는데 그 움직임을 보면요, 중도층이 한동훈 쪽에 지금 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도 유권자들이. 중도층이 약간 움직인 거거든요. 근데 그 중도층은 아직도 굉장히 유동성이 큽니다. 유동성이 굉장히 커서 이런 변수들, 그러니까 막 가령 조국 신당 같은 경우 이게 굉장히 파괴력 있는 변수로 이제 떠올랐는데, 물론 저는 뭐 사실은 20, 30대들이 조국 불공정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논쟁이 되고, 그래서 중도층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와서 가령 투표율이 60%를 넘기면 이게 변곡점이 생겨요. 이게 한국 총선은 항상 그랬어요. 60%를 기준으로 뭔가 변곡점이 생겼는데, 그건 중도층의 투표 참여 여부와 관련이 굉장히 깊거든요. 그런 변수들이 지금 있다, 뭐 이렇게 봅니다. 총선 한 달 앞두고 각 지역구나 비례대표 표심 분석을 했을 때는 국민의힘이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3월 초에 새롭게 등장한 조국 혁신당이 상당한 바람몰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동안 표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된다. 특히
투표 당일에 이른바 야권 지지 성향이 강한 4050의 어떤 투표 결집 현상을 이끌어내고 또 2030 여성들의 어떤 지지층을 끌어낸다라면 이것이 야권, 특히 지역구의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안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두 분께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